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이 해주실 이야기 저번에 잠깐 예고는 해주셨지만 아마 멘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또 약속 지켜주셨네요. 예, 항상 반가운 마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네. 돌벤져스 분들 이제 지하 감옥이 있다는 소문만 저도 익히 들었거든요. 저 지금 지하라서 좀 울리죠? 아, 조금 울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빠따를 박달나무로 바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오시는 것 같아요, 태진님. 박달나무로 바꾼 김에 안에 인테리어도 바꾸셨는지 불이 잘 들어오네요. 아, 근데 동맥고아님 방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갔었나봐요. 그래갖고 이제 감기가 걸리셨는데. 제 쪽은 온수가 잘 나옵니다. 온수 옵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오래돼서 한쪽이 따신물 틀면은 한쪽이 찬물 나오는 뭐 그런 구조가 아닐까 그럴 수 생각을 있어요. 해봅니다. 네. 그거는 네. 제가 사과드리고요. 나중에는 각자 방마다 개별적인 난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태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멘션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번에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네, 저번에 참가했을 때 일본에서 활동하셨던 그 반달 아닌 반달 형님에 대한 얘기. 맞아요. 거기서 짧게 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나왔던 멘션에서 있었던 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태지예요. 일단 돌비라고 이분은 저번에 영상에서 칭했기 때문에 오늘도 돌비로 가겠습니다. 일본에서 안 좋은 일을 했던 사람에 관한 메인 이야기는 저번에 했었고 네. 그 안에 있는 작은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을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똘비라는 분은 일본에서 안 좋은 어둠의 조직에서 넓게 말해서는 해결사 혹은 각종 범죄의 뒤처리 및 장소 제공 뭐 기타 등등 예. 어둠의 경우에 부가 사업을 담당했던 곳의 직원이었고 오늘 해드릴 이야기가 이분이 숙소로 사용했던 맨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짧게 끊고 넘어가자면은 이 맨션은 번화가에서 벗어난 쉽게 말해서 번화가의 끝을 지나고도 그 길 끝쯤에 도달해서 나오는 맨션인데 담으로 둘러싸여진 이야기 속 맨션 부지가 나타납니다. 맨션 부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이곳은 항시 정문에 대기하고 있는 경비 인력이 있고 허가된 차량 혹은 허가된 인원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중앙에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좌우로 주차장이 쭉 이어져 있고 대략 이 건물의 크기를 말하면 축구장 면적으로 짐작했을 때 한 2개 정도 되는 큰 부지의 끝에 맨션이 덩그러니 하나 있어요. 그 나머지 땅은 다 담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외부인 출입은 극히 제한된 곳인데 아무튼 이 맨션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 그리고 각종 범죄 음닉 및 처리 혹은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안 좋은 일들은 거의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에요. 처음에 똘비라는 분은 이곳을 배정받았을 때 아무것도 몰랐었고 배정받은 층수는 제일 꼭대기층이었던 8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들어설 때 8층에 방을 배정받고 직원에게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든 밤에는 나오지 마라. 네가 책임질 수 없는 일에 관여를 해서 발생하는 일에는 난 책임 없다. 우리는 책임 없다. 되도록 무슨 소리가 나도 나오지 말고 너 말고 다른 직원들은 1층에서 3층까지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4, 5, 6층은 비어있고 업무상 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말을 하니까 절대 관심을 가지지 말아라 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받게 되죠. 그리고 똘비라는 분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주변 배경과 그리고 좋은 숙소에 감명을 받았고 일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워라벨과 좋은 풍경이 그려지는 그런 인상을 주었던 맨션이었다고 해요. 아주 이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낯선 곳에서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먼저 집 구조를 말씀드리자면은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왼쪽편에 목욕탕이 있어요. 샤워실이라고 하는. 샤워실 안에는 욕조가 작게 있는 전형적인 일본식 목욕탕이고 현관을 바로 지나서 우측 안쪽으로는 작은 주방이 있고 현관 정면에는 거실 끝에 통창문으로 바깥쪽 풍경을 딱 볼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맨션 끝에는 바로 강이 보이는 뷰이기 때문에 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안방만 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문은 다다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기준 왼쪽 안쪽으로는 방이 2개가 마주보고 있고 그 사이로 화장실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이곳에서 첫날 생활을 시작하는데 가위에 눌리게 돼요. 바로 처음 가위 눌린 날은 입사를 하고 술자리를 보내고 온 첫날에 얼큰하게 취해서 불을 탁 켜고 거실 쪽 베란다 창문을 딱 열면서 야 경치 좋다 라면서 보는데 우측 구석에 기모노를 입은 듯한 여성이 벽을 보고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을 킨 상태에서 마주친 이상한 존재에 대한 이질감은 들지만은 뭐지 이게 왜 방에 있지? 이 사람이 왜 방에 있지? 귀신 같진 않은데 라는 생각에 누구시냐면서 어깨를 잡아요. 어깨가 너무 차가워가지고 깜짝 놀란 다음에 다시 보니까는 그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던 거예요. 뭐지?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헛것을 본 건가? 아니면 진짜 귀신인가? 그렇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생생한 느낌이 들었고 잠은 자야겠고 너무 피곤해서 애써 본 것들을 부정하면서 이렇게 잠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술도 많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뭐 무서운 느낌은 크게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에 출근길에 오르기 위해서 맨션 정문으로 이동을 해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1층에서 딱 내려와서 정문을 향해 걷고 있는데 아주 껄렁껄렁한 남자가 말을 걸어요. 이분은 이전에 이야기에 나왔던 담아내기 과장이었고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봤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라는 분이 뭘 봤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보니 아니 그 집에서 잠을 잤으면은 봤을 거 아니야. 안 봤어? 귀신! 진짜 귀신 안 봤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똘비는 귀신? 이 사람이 내가 어제 여자 귀신을 보고 어떻게 알지? 그게 귀신이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담아내기 과장이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원래 그 집에는 그 귀신이 있다. 이 표정을 보아하니까 본 것 같네. 라면서 웃음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할 틈도 없이 이 담아내기 과장이라 하는 사람이 내가 재미난 이야기 해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똘비라는 분이 지금 무슨 재미난 얘기고 나발이고 지금 출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켜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담아내기 과장이 아니 너 출근 늦게 해도 내가 다 커버칠 수 있으니까는 이 얘기 듣고 가라. 내가 재미난 얘기 지금부터 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서 적금을 깨. 그러다가 돈이 없으면 뭐 하겠어? 집을 팔겠지? 차를 팔겠지? 그리고 자신 몸도 팔겠지. 정 팔 게 없으면 뭘 팔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똘똘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식을 팔겠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식을 팔고 무엇을 팔까? 그 정도 상황이라면 더 이상 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아내기 과장이 하는 말이 그럼 자신이 가진 희망을 팔겠지. 우리는 희망을 주는 척하면서 뺏어버리지. 자 예를 들어서 네가 우리가 시키는 짓을 하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가정을 해보자. 너는 열심히 일하겠지. 근데 우리는 네 새끼의 습성을 알아. 판을 깔아주면 또 도박을 하겠지. 그럼 우리가 더 나쁜 짓 더러운 짓을 해서 네 새끼 손으로 도박에 다시 빠지게 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돼서 극한으로 몰리면 우리가 너를 어쩌지 하겠지? 그럼 뭐겠어?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희망도 가져가고 네 남은 인생도 우리가 먹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한다. 그리고 네 방에서 귀신 나오잖아. 내가 가끔 해이해지거나 인간 아닌 놈들의 연민을 느낄 때 그곳에 올라가서 네가 어제 본 귀신을 본다. 라는 이야기를 어깨를 툭 치고 같이 출근을 하게 돼. 야, 별 미친놈을 다 본다는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해서 보니 그 담아내기라는 사람은 꽤나 높은 직급이고 뭘 해도 터치를 아무도 안 해요. 사무실에서 뭐 야한 잡지를 보든 만화책을 보든 소리를 지르든 터치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일전에 했던 이야기와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숙소로 들어오기 전에 담아내기 과장과의 어떠한 에피소드를 치른 뒤에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먹기 시작했고 똘비가 묵고 있던 숙소 천장에 있던 새들을 치우면서 내부로 둘둘 쌓인 담아내기 과장이 와서 잘 처리하고 좋은 곳 가서 기도하면은 앞으로 네 꿈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라는 말까지 하고 오늘부터 걱정하지 말고 잠을 자라. 귀신은 더 이상 없다 까지가 본편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날 주인공 똘비는 담아내기 과장한테 그렇게 맞고 울면서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전날에 봤던 여자가 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가 손으로 창문을 가리키면서 한자 같은 걸 적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한자를 막 적고 있더래요. 이게 무슨 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같은 한자만 적다가 똘비는 꿈에서 깨요. 근데 이러한 비슷한 상황의 꿈을 근 한 달간 반복적으로 꾸게 되는데 이게 뭐 꿈에서 나타나서 위협을 한다거나 뭐 공포심을 심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타나서 한자로만 계속 뭘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냥 따지고 보면 그냥 개꿈일 수도 있고 나한테 뭘 해를 가하지 않으니까
일상생활 하는 게 더 바쁘다 보니까 그 당시 때는 그 꿈에 대한 뭐 두려움이 없으니 단지 그냥 반복되는 짜증나는 일상이다 라는 생각으로 치우치고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한자는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답답만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어느 때와 같이 꿈에서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일본어로 숨쉬지 마라는 이야기를 하고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귀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숨결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눈이 번쩍 뜨이더래요. 그때 뭐야 이러는 순간 거실 방바닥에서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두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에 살짝 문을 열었는데 똘비가 봤던 풍경은 거실 바닥을 딛고 돌아다니는 어떤 덩어리를 보게 된 거예요. 덩어리. 그 소리가 돌아다니면서 다다다다닥 다다다닥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보게 되죠. 이제 사람이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면서 보이잖아요. 달빛에 의해서. 근데 이 형체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팔만 달린 어떤 기괴한 모습을 가진 형체를 보게 된 거예요.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뭘 찾고 있는 건데 뭔진 모르겠고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괴물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은 공포게임 중에 그림자 복도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달리는 배자라는 괴물이 있거든요. 그 괴물이 약간 손이랑 얼굴로만 이루어진 그런 괴물인데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아무튼 그런 괴물이 거실을 다다다다닥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달리는 배자 같은 괴물을 자신을 발견했다고 느끼는 순간 꿈속에서 매일 나왔던 그리고 오늘은 귀에 대고 숨쉬지 말라고 말을 했던 그 귀신의 말이 떠오르면서 숨을 참았어요. 근데 숨을 참기 직전에 그 귀신과 눈이 마주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숨을 참고 바로 방 구석으로 숨었는데 그 사이에 괴물은 들어와서 방을 돌아다니고 있고 다다다다다 거리면서 찾고 있는 거죠.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도 똘비는 이게 꿈인가 이게 생신가 이런 모를 정도로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숨을 좀 참고 있는 시간 동안 방을 뒤지면서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거실로 나가고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작은 방에서 화장실 화장실에서 주방 이런 식으로 점점 멀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잦아들면서 숨을 파 하고 뱉게 돼요. 그 순간 꿈에서 깨는 거예요. 아 이것도 꿈이었구나. 꿈 안에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날 출근을 하는데 오늘 본 귀신의 모습은 평상시와 너무 다른 귀신의 모습이라서 어안이 벙벙했고 그날 저녁에 잠을 들려고 하는데 너무 탐탁치가 않더래요. 잠을 자기가. 또 그 귀신이 나올까봐. 근데 이 똘비라는 분의 형편상 숙소를 바꿔달라 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어쩌지라는 생각에 걱정을 했지만은 또 몸이 피곤하니까는 잠이 들었겠죠? 아 오늘 안 나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잠에 들게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잠에 들었다 생각할 때 또 귓가에 차가운 숨소리로 숨쉬마 라는 이야기를 듣고 눈을 또 뜨게 돼요. 어제와 똑같이 거실 바닥에서 다다다다다 돌아다니고 있는 그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을 보는 순간 숨을 참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 귀신이 사라질 때까지 숨을 참고 파 하고 숨을 뱉으니까 또 꿈이 깨버린 거예요. 이 상황을 이틀째 겪으니까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다. 이거는 이게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에 무섭지만은 그 다음날 다만에게 과장한테 이틀간 있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근데 다만에게 과장이 잘 듣더니 웃더래요. 야 그래 네가 본 거 그거 각닭이다. 각닭이. 각닭이? 각닭이라는 귀신이 있대요. 일본에. 그거 원래 그 큰 모기 같은 거 아닌가? 네 근데 그 각닭이라고 불리는 귀신이 있대요. 원래 우리는 곤충 중에서 팔다리 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는데 각닭이라는 귀신이 뭐냐면은 자신에게 없는 신체를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얻거나 죽은 체에서 얻는 요괴래요. 각닭이로 유명한 일화를 가진 게 이 지역이고 아마도 네가 본 건 각닭이다. 손만 있던 게 아니라 손발 다 있었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마치. 그래서 과장님 봤냐고 하니까 아니 여기는 손발 취급 안 하거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안 좋게 되신 분들이 각닭이가 된 거예요. 이 손 다리를 찾는 데가 없으면은 아마도 남은 게 그런 부위다 보니 그래서 각닭이가 생긴 것 같다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친놈은 이런 이야기 하면서 웃네. 희한했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게 흥미로웠대요. 그래서 또 다만의 과장이 말하기를 야, 네 꿈에 그놈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내가 말해줘도 될 것 같다. 우리가 왜 1, 3층을 쓰고 너가 쓰는 7층을 제외하고 왜 4, 5, 6층을 안 쓰는지 알려줄까?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시점은 어느 정도 이곳 생활에 적응을 해서 이 조직에서 조직원 아닌 조직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을 하고 있던 시기라 네.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담아내기 과장이 말하기를 이거는 이 지역의 방언 그리고 토속 신앙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곳 지명과 특정 단어를 붙여 읽으면 뜻이 하나가 다른 게 생기는 단어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흔히 말해서 표준어로 바꾸면은 윤회래요. 윤회. 이게 표준어로 하면 윤회다. 솔직히 자세한 설명은 나도 모르고 아무튼 이 지역은 신토와 불교가 특히나 개성이 강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제가 신토가 뭔지 물어봤는데 일본에서 이제 그 많은 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신토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곳이 일본식 불교의 종파의 주춧돌인 지역의 인근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는 사물이나 물체 혹은 장소가 있대요. 아, 예. 이게 신토와 불교가 합쳐져서. 그래서 거기에 4, 5층, 6층이 윤회와 관련된 숫자고 우리는 나쁜 놈들이지만은 이 지역의 신토를 무시하면서까지 일하지 않는데요. 여기 출신도 많고 그리고 이런 신토나 여기서 개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일을 하면은 관심받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 갑자기 뭐 다른 지역 사투리 쓰면서 난 전라도 사람입니다 말하면 야 전라도 사람이 사투리를 왜 안 쓰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한 거죠. 그럼 관심 받겠죠. 그럼 관심 받고 싶지 않으니까는 그 개성을 존중해 줘야 돼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아내기 과장이 하는 말이 각각에는 아마 눈이 없으니까 누군가의 눈을 찾으면은 아마 내려갈 거다. 왜냐면 4, 5, 6층은 윤회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7층으로 올라온 거는 눈을 못 찾아서 가지 못한 것 같고 네 숨소리를 맡았으니까는 네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숨소리를 맡으니 이 근방에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매일 꿈에 나오는 거죠. 예. 너가 뭐 꿈에서 계속 만난다고 하면 언젠간 잡히지 않겠냐. 그러면 넌 눈 파이겠지. 넌 죽겠지.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하더래요. 네. 그러면 또 안 되니까는 내가 아는 이 지역에 용한 대처승이 있대요. 대처승. 그러니까 대처승이란 게 뭐냐면은 일본 승려인데 일본은 승려분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대처승이라고 한대요. 내가 아는 이곳에 아주 유명한 대처승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하면은 안방에는 못 들어오게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는 걱정 말고 일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퇴근을 해서 집에 도착했을 때 안방문 앞에 작은 북어가 걸려있고 북어에 이제 그 똘비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퇴근 전에 담아내기 과장이 먼저 물어봤어요. 네 생년월일과 정확한 너의 이름, 한자를 뭐 쓰는지 다 물어보고 퇴근 전 담아내기 과장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절대 북어를 떼지 마라. 잠을 자러 들어갈 때 목욕 깔끔하게 하고 들어간 다음에 다음날 해석 때까지 나오지 마라. 예. 그리고 뭐 샴푸, 비누 이런 거 하지 마. 방에 들어가서 자고 해가 뜨면 나와라. 그리고 각다기가 네 방문 앞에 설 거야. 그럼 숨 쉬지 마. 움직이지도 마. 그렇게 한 일주일 하면은 각다기가 너를 못 찾고 갈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첫날에 목욕을 마치고 안방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잠에 들었대요. 똑같이 처음 꿈에 나왔던 여자 귀신이 숨쉬지 마 라는 차가운 숨소리 내뱉으면 잠에서 깨고 꿈인 걸 알지만은 똑같은 각다기가 거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소리 듣자마자 숨을 멈추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각다기가 방문 앞에 멈춰섰대요. 담아내기 과장의 말로는 이제 숨 참고 있으면은 멀어질 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 앞에서 뭔가 서걱서걱 하더래요. 그러면 틱거리고 서걱서걱 틱거리고 그 다음에 사라지더래요. 발소리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숨을 참았으니까는 또 파하고 뱉으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다시 잠에도 못 들고 방 안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해 뜰 때까지.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에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는 나머지 몸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고 북어의 눈깔만 파져 있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는 사각사각 툭 이 소리가 예. 사각사각 툭 이게 또 눈깔 두 개를 판 거예요. 야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출근을 했고 담아내기 과장이 출근한 똘비의 모습 보면서 어이 사람 왔구만 내가 시킨 줄 잘했구만 그래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다시 일하고 또 오후에 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새로운 보고가 놓여져 있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쯤 지났대요. 똑같은 각다기가 또 사각사각 거리면서 보고의 눈을 일주일간 빼가고 일주일 정도 넘었을 때부터 그런 각각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에서 그 자신을 깨웠던 귀신도 안 나오고 각다기도 안 나오고 근데 그 즈음에 담아내기 과장의 부하 직원 중에서 한 명이 큰 실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똘비가 나중에 안 얘기인데 그 담아내기 과장이 그 부하 직원에게 벌을 줘요. 네.
벌어준다는 게 이쪽에 좀 약간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신체적인 행위를 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없이 여기만의 룰이 뭐냐면은 4, 5, 6층 중에 한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벌칙이에요. 일을 실수했을 때. 보통은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죽는 사람이 나와요. 벌칙을 받다가. 그래서 직원들은 내심 그러한 소문을 듣고 하다 보니까는 무서운 거죠, 내심. 두려워했는데 큰 실수를 하게 된 그 직원이 5층으로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당연히 그 직원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되는데 직원의 눈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다마네이 과장이 말해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똘비 자신은 각다기가 없어지고 잠을 자고 지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다른 자리에서 우연히 다른 직원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잘못을 저지른 직원이 죽을 시점이 자신이 각다기가 안 보이는 시점과 비슷한 거예요, 묘하게. 똘비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각다기가 날 떠난 게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 눈을 찾아간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었으면은 계속 부고 걸어놓고 자야 되는 거예요. 평생. 근데 눈을 찾으니까는 간 거고,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거는 각다기가 아니라 매일 꿈에 나오는 귀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누구길래 나를 깨워준 걸까? 그리고 이 건물 자체에 어느 정도 원원들이 많은데 있는 것 같은데 앞만 봐도 들리는 풍문이나 다마네이 과장이 근데 일전에 말한 게 있어요. 귀신이 사람 죽일 수 있지. 목숨 가져갈 수 있지. 근데 내가 읽은 책 중에 말이야. 산 사람이 10명, 100명, 뭐 예를 들어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은 귀신들도 무서워한다고. 살아있는 내가 신일 수도 있지. 내가 이만큼 사람을 죽이면은. 내가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 죽인 사람은 앵간한 잡기들은 들러붙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귀신들은 개장수에게 잡힌 개처럼 오줌을 발발 지르듯이 있는다. 그래서 내가 그런 대단한 존재라서 아마 귀신들이 숨어있는 건가? 라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더래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 미친 X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안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하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곳 건물에서 벌어지는 일은 다 이 사람 손에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 건물 귀신들은 왠지 모르게 다마네이 과장이 무서워서 벽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1층에 다마네이 과장이 자고 있거든요. 딱 중앙에서 그 방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다마네이 과장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멀리 멀어지려고 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거를 본인만의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다가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은 자신의 방에서 다마네이 과장하고 친해진 다음에 술을 먹게 돼요. 그래서 똘비가 꿈을 꾸는데 거실방 가운데 자고 있고 다마네이 과장이 근처로 둥글게 둘러싼 귀신들이 최대한 다마네이 과장한테 멀어져서 벽에 붙어서 얼굴을 벽에 가린 채 쫄아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더래요. 수많은 귀신들이 벽만 보고 발발발 떨었던 꿈을 꾸었던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아닌 얘기인데 숨쉬지 말라고 알려준 여자 귀신은 한자를 쓴 게 아니라 한글 쓴 한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여자 귀신은.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는데 이 여자 귀신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걸 알아요.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한글로 도망가를 빨리 치다 보니까 한자처럼 보인 거예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글씨가 도망가라고 쓰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빨리 도망가라. 그리고 이 사람이 못 알아먹으니까는 나중에는 1호로 한 거예요. 1호로 깨운 거죠.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귀신은 똘비를 구해주기 위해서 알려준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애초부터 똘비한테 뭐 미래를 가하거나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게 아니었잖아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등 돌리고 있고 위험할 땐 깨워주고 그랬던 귀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똘비라는 분이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다마네이 과장의 근황을 듣게 돼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한국에 와서 있는데 다마네이 과장의 근황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당한 건지 몰라도 산채로 신체의 어떤 부분들이 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맨션에서 비명 행사했다는, 쉽게 말해서 요절을 했다는 말도 있고 뭐 다른 얘기가 몇 개 있는데 뭐가 되었든 간에 죽긴 죽었는데 곱게 죽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똘비라는 분이 생각하기에 그 많은 귀신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화도 쌓이면은 폭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안 좋은 기운을 가진 귀신들이 폭발을 해버려갖고 해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하더라고요. 태진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세요. 충성! 충성!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태진님의 섬뜩한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 자기, 섬뜩하네요, 진짜. 모골이 송연해지는데, 오늘 태진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이리십니다. 태재예요. 일단 제가 사는 곳은 현재는 울산이고 제 고향도 울산입니다. 저는 대학교 이외에는 20대 때 빼고는 거의 다 울산에서 살았고 제 고향에는 풍경이 아주 좋은 산들이 좀 있어요. 흔히 유명한 것은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는 스키장도 있고 산세가 꽤 험해요. 태백산맥 끝자락이라서 좀 험한데 가끔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놀러 가기도 하고 여름 휴가 때 놀러도 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신 할머니께서 그곳에 살고 계신데 정확한 지역은 청도일 수도 있고 경주시일 수도 있고 양산일 수도 있고 밀양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영남 알프스권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한 지역인데 거기에 계신 할머니께서 해주신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5년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 때 할머님의 연세는 대충 80에서 90? 그 정도 사이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주변에서 그냥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오래 살고 가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호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두 개로 오늘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드릴 이야기는 일단 이곳은 산들이 많아요. 영남 알프스라고 불리는 곳에 제가 아는 것만 나열을 해도 영축산, 신불산, 천왕산, 고헌산, 운문산, 가지산, 간월산 몇 개가 더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외우지 못했는데 이렇게 모인 지역이 영남 알프스라고 통칭을 하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있는 울산광역시도 있고 밀양시도 있고 청도군, 경주, 양산까지가 걸쳐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일단 이 시기는 1900년대 초반이에요. 근데 예로부터 이곳 지역에는 구미호에 관한 이야기가 좀 심심치 않게 떠돌았거든요. 이 산을 넘던 보부상이 간이 뽑힌 채 죽었다. 혹은 이곳에서 과부가 된 어떤 여자가 산해와 눈이 맞아서 마을을 벗어나 넘다가 구미호에게 홀려서 죽었다. 혹은 나라님이 이를 보러 오시다가 간이 뽑힌 채 돌아가셨다. 라는 이런 설화나 옛날 소문들이 심심치 않게 마을에 들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 할머니께서도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들으면서 자라셨는데 여기가 안개가 자주 껴요. 이 지역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대체적으로 여기 영남 알프스라는 곳 자체가 안개가 자주 끼고 비도 좀 다른 곳보다 많이 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 넘어서 산등성에 있는 봉우리를 넘어가서는 놀지 말라는,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산등성이 넘어 봉우리가 있어요. 그 봉우리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셔서 기억이 안 나서 그냥 돌비 봉우리로 칭하겠습니다. 안개 끼고 이런 날에는 돌비 봉우리는 넘지 마라. 근데 그 봉우리 넘기 전에는 사찰이 하나 있어요. 작은 사찰이 있는데 안개가 짙어지고 비가 좀 오는 날이면 스님들이 사찰의 문을 닫아요. 그러면은 그 봉우리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런 날에는 이동이나 왕래가 거의 없고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았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장마철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바딜 이런 것도 해야 하니까는 5인 1조로 작업을 하러 갔다 하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나 혹은 안개가 심하게 낀 날인데 나가야 된다면 굳이 5인 1조로 움직였다고 하고 마을에서 나고 자란 어린아이들은 보통 집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 앞 마당이나 아니면 집 안에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날씨가 굽고 안개가 낀다고 해도 할 건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통 일을 하러 나가시면은 이 이야기를 해주신 할머니 분을 돌순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돌순이 집이 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이 마당으로 애들이 3, 4, 5 모여서 왕왕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안개가 끼고 비가 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날은 비는 그치고 안개만 진하게 깔린 날이었대요. 그 당시 돌순이의 나이가 10살 정도 되었고 돌순이 위로는 오빠가 2분이 있었고 첫째 오빠, 둘째 오빠, 그 밑으로 언니가 3명이 있고 자기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7남매인 거죠. 그 중에 세 언니 중에 막내 언니가 방에서 막 고데기에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나 하고 봤는데 똘순이를 보면서 입에다가 손가락을 대면서 쉿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뭘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막내 언니는 아랫마을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몰래 치장을 하고 뭔가를 챙겨서 아랫마을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연찮게 이 광경을 본 돌순이는 언니가 짐을 싸는 동안 정신없을 때 후다닥 오빠하고 다른 언니에게 이 일을 알렸대요. 큰오빠 여기 막내 언니가 뭐 어디 간다, 뭔가 싸고 있다,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뒷방에 있던 큰오빠와 작은오빠 그리고 언니들이 버선발로 막내 언니를 잡으려고 딱 왔는데 이미 집을 벗어났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큰오빠가 마을로 내려가는 샛길이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래된 사찰 말고 따로 내려가는 샛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뛰어가더래요. 그래서 작은오빠도 뛰어가고 같이 이제 남은 두 언니들은 밭에 계시는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고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막내 언니가 도망가는 순간 오빠들은 쫓아오고 언니들은 부모님을 모시러 가고 집에 똘순이하고 남동생이 함께 집에 남았대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도중에 안개 사이에서 뭔가 되게 차가운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10살 어린 나이인데 갑자기 뭔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불안감이 너무 휩싸여서 마당에서 흙놀이를 막 하고 있던 남동생을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 그 문에서 구멍이 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마당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한 4, 5분쯤 지났을 때 마당에서 터벅터벅 소리가 들려요. 듣는 순간 아 오빠 아니면 언니 온 거구나 하고 문을 열고 소리를 내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때는 고무신도 비싸던 시기라서 거의 집신이거나 옛날엔 나무로 신발을 많이 해서 신었대요. 남학신 같은 그런 신발들을 많이 신었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아니라 뭔가 앞발을 딛는 소리 있죠. 좀 더 큰 뭔가가 땅을 넓게 딱 딛는 소리 있잖아요. 탁탁탁 거리는 발소리가 아니라 뭔가 철푸덕철푸덕 거리는 그런 툭툭 뭔가 밟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구멍을 그냥 계속 보고 있었대요. 다시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러니까 안개가 자욱한 마당에서 어떤 옷을 입은 무언가가 앉아가지고 남동생이 만지던 흙, 작은 조약돌을 막 만지작거리면서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보는데 형체가 되게 하얗대요. 그 모습이 되게 기이해서 자세히 보니까는 꼬리가 뒤로 한 3-4개 튀어나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똘순이는 아 저건 간 빼먹는 구미호구나 그런 생각에 남동생 입을 틀어막고 자신도 입을 틀어막고 숨죽여 있는 와중에 그렇게 한참 시간을 보내는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소리가 뭔고 하니 부모님 소리하고 오빠 소리 그리고 언니들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하얀 형체를 띤 기괴한 모습을 가진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게 사라지더래요. 담을 넘어서. 그리고 그 기괴한 모습을 가진 게 사라지고 한 10에서 15초 정도 지났을 때 가족들이 마당으로 들어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에 문을 열고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대요. 방금 뭐가 있었다 이러면서 울면서 큰오빠 품에 딱 안겼대요.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겠죠. 큰오빠가 아니 방금 뭐가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막내 동생이 돌 만지고 흙 만지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천천히 얘기를 해봐 이렇게 말하니까는 구미호 봤다고 구미호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큰오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미호가 어딨냐 응? 다 미신이고 그런 건데 그냥 어른들이 너희들 무서워라고 한 얘기지 구미호가 어딨어 이렇게 그냥 넘기집절해요. 그냥 아무 일도 아닌 듯이 이렇게 하길래 아니다 진짜 구미호를 내가 봤다 봤고 내가 그래서 하얀 꼬리도 봤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혼자 집에 있으니까는 날도 이러니까는 잘못 본 거겠지 구미호는 없다 무슨 구미호냐 아니면 뭐 짐승 같은 거 봤겠지 걔나 이러면서 말을 했다니까 아니다 구미호다 꼬리가 3-4개가 있었다니까는 그냥 동네 들깨일 수도 있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방이나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와중에 큰오빠가 막내 언니를 끌고 와가지고 혼내는 거예요. 근데 막내 언니는 뭐 어디 간 게 뭔가를 싸서 갔다 그랬잖아요. 집안에 돈 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아랫마을 총각이랑 여기를 벗어나서 살려고 했던 거야. 도망치다 잡혀온 거고 그렇게 된 건데 그 돌순이 혼자 구미호를 봤잖아요. 근데 남동생한테 한번 슬쩍 물어봤대요. 그 돌순이가 10살이었고 남동생이 이제 한 7살쯤 됐는데 남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보통 언니들 품에서 큰 남자애들은 언니라고 많이 말을 하거든 누나보다. 그래서 그 남동생이 말하길 언니 사실 나도 봤다. 그리고 언니가 큰형한테 구미호 이야기할 때 담 넘어서 구미호가 언니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고 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로 구미호를 본 적이 있거나 비슷한 형상 겪은 적이 없는데 10살에 봤던 거를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고 그 평생 그곳에서 나고 자라신 분인데 날이 흐리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는 날은 그 이후로 밖으로 절대 안 나간대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마을에 좀 정신이 이상하신 분이 하나 있어요. 머리에 꽃을 꼽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신데 네. 그 돌순이가 혼례를 올리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 마을에서 그 머리에 꽃을 꽂은 사람을 갑순이라고 할게요. 네. 갑순이라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얘가 버섯을 잘못 먹었다, 혹은 양잿물을 마셨다, 예. 뭐 등등 소문이 무성했어요. 갑자기 바뀐 거거든요. 원래는 정상이었는데 아. 미쳐버린 거예요. 사실 갑순이랑 돌순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머리에 꽃을 꽂은 갑순이는 사실 이 마을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또 거슬러 올라가서 돌순이가 10살 때 구미호를 봤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어떤 할머님이 갑순이를 데리고 마을로 올라오셨대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할머니는 그 마을 원래 있던 무당분이셨어요. 그리고 마을에서 지내던 어느 날 자기 신딸을 데려와야겠다고, 구해서 데려오겠다고 가시고 10수년 만에 갑순이를 데리고 마을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는 돌순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죠. 왜냐면 돌순이가 태어나기 전에 신딸을 데리러 가겠다, 구해오겠다 가신 그 무당분이 그 갑순이를 데리고 오신 거니까. 시골 마을, 특히 작은 부락의 특성은 또래 친구가 귀하기도 하잖아요. 큰 마을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무당 할머니가 절대적으로 외부인과의 접촉을 멀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 무당이 계신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찰이 있다 그랬잖아요. 작은 사찰. 거기 넘어서 오르막길 끝에 딱 보이는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는 날이 좋아도 약간 음습한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늘진 그런 느낌, 조금 멀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부터 가봤자 잘 보지도 못하니까는 그렇게 뭐 관심을 끄고 살았는데, 가끔은 시주 받으러 오시는 스님들도 있고, 혹은 마을에 제를 지내거나 행사가 있으면은 항상 상석에 그 무당 할머니가 참석하시고, 음식이 떨어질만 하면은 마을 이장님이나 뭐 마을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해서 음식 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제외하고 아이들이 이곳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한창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니까. 근데 보통 이놈하고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발견한 사람이 마을 어른이 만약에 어린애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머리끄댕이를 잡고가지고 그냥 흠식대요 그냥. 이러다 애 죽겠다 싶어도 된대요. 그리고 다른 마을 어른들 말리지도 않는데요. 가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냐면서 오히려 더 손가락질을 하실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니까는 애들이 접근을 안 하죠. 그래서 가끔 이제 그 돌순이는 나무를 캐거나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산 등성이를 타면은 그 집이 바라보이는 위치가 있대요. 그래서 가끔 쳐다보면은 갑순이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자기하고 눈인사를 했대요. 그 모습을 보고 돌순이는 갑순이 쪽으로 손을 흔들기도 했고, 그러는 갑순이는 웃으면서 돌순이 쪽으로 손을 흔들어서 인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순이라는 분은 누구보다 친구가 되고 싶었대요. 말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유독 더 자주 올라가서 눈인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해가 흘러서 돌순이가 어른이 되고 혼례를 치르고 몇 해가 지나서 그 무당 할머니께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갑순이라는 아이가 이 마을에서 이제 무당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제를 지내거나 마을에서 뭐 큰 행사가 있으면은 와서 뭐 신경 좀 써주고, 이러던 와중에 몇 해 동안은 잘 보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한 몇 해쯤 지나니까 그때 갑순이가 미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웃으면서 마을을 돌아다니고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데나 잠을 자고 뭐 되게 많은 행동들을 했다 하더라고요. 기이한 행동들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정신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 무당 할머니 집을 다시 올라가서 안 나와요. 집고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정신이 또 안 좋아지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보는 사람들마다 욕도 하고 헛소리도 하고 막 이렇게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부분은 뭐냐면은 돌순이를 만나면은 욕도 안 하고 이상한 행동도 안 하고 그냥 뭔가 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느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돌순이 집 앞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대요. 그러면은 돌순이는 갑순이가 마음이 쓰이니까 데리고 들어와서 애를 재우면은 돌순이만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말 한마디 없이. 근데 방에서 재워도 방에서 나와서 주방 쪽에서 잔다든가 마당 한 구석에서 잔다든가 이렇게 했대요. 한겨울에도. 그래서 돌순이 남편분은 그런 갑순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집에 올 때마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돌순이는 애 보면서 씻기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차려주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예. 말 한마디 없이. 근데 어느 마을이나 쓰레기들은 있어요. 갑순이가 약간 좀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다녀서 그렇지만 외모가 아주 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갑순이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또 정신이 돌아오는 날에는 그 배를 어루만지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렇게 좀 달수가 채워지고 세월이 흘러서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은 날이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그 시기가 마을에 추수를 했던 혹은 한 해 농작을 마치는 뒤풀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을 잔칫날이었는데, 그날 잔칫날에 일손을 도와주고 있던 돌순이 앞으로 갑순이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순이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대요. 돌순아, 나 배고픈데 지금 정 부친 거 좀 주라. 이렇게 말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돌순이는 갑순이가 왜인지 말을 걸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돌순이는 갑순이 얼굴이 흙먼지에 눈물 자국이 막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웠대요. 얼굴이 엉망인 게. 네. 그래서 천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을 닦아주면서 너 쭈그려 앉지 말고 편하게 자리 만들어줄 테니까 앉아 이러면서 편하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갓 지은 음식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애를 먹였대요. 입에 더 넣어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갑순이가 싱글벙글 웃더래요. 웃으면서 말을 하는 게, 돌순아 미안해. 너랑 진짜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 내 맘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돌순이가 그 얘기 듣는데 눈물이 갑자기 흐르면서 갑순이를 꼭 껴안아줬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래 갑순아, 근데 말을 자주 하고 같이 놀아야만 벗이겠냐. 난 널 처음 볼 때부터 좋은 벗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음식 많이 먹어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그렇게 앉아서 그동안 서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몇 시간 동안 했대요. 그러다 갑순이가 갑자기 말이 없이 자신을 딱 쳐다보더래요. 너 첫째는 공부를 시키면은 남에게 존경받는 나으리가 될 거고, 둘째는 말수도 적고 그런데 속이 되게 깊네. 애 다그치지 말고 키우면은 혼자 지 밥벌이 잘하는 심손고운애가 될 거다 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돌순이 배를 만지면서 하는 말이, 삼신할매가 다 뜻이 있으니까는 점지해 주시는 거야. 웃으면서 배를 만지는데 사실 이때 돌순이가 책 기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기운이 있길래 내가 뭔가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진짜로 이게 나중에 임신이었던 거예요. 네. 그때는 그냥 단순히 체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체했나 보다 하니까는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말도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임신한 걸 안 듯이 이렇게 갑순이가 말을 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다고 하더라고 나중에. 갑순이가 말한 대로 아들 둘을 낳았어요. 이 돌순이는. 첫째는 이제 나란히 하는 사람이 되었고, 둘째는 그 지역에서 성실하고 착하고 이런 사람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을 컸고, 둘째가 이제 제가 아시는 지인분이 아버님이세요. 아무튼 그렇게 배를 만져주다가 나 소피 좀 보고 올게 라고 자리를 뜨더래요. 뜬 뒤에 돌순이는 애가 뭐 전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더 음식을 갖다 주려고 전을 또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잔칫날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유명한 주정뱅이 최씨 아저씨한테 가서 갑순이가 발로 차고 쌍욕을 해요. 넌 새끼 나가 뒤져, 넌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쌍욕을 해요. 그리고 한참 그렇게 하다가 또 마을에서 질이 안 좋은 김간의 뭐 둘째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다 치면은 바가지에 담아온 자신의 오줌을 뿌리고 욕하고 발로 차고, 또 다른 뭐 고리대금업자 정씨 아저씨라고 있다고 치면은 또 가서 욕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같이 달려들어가고 갑순이를 말리는데, 갑순이가 큰 소리로 말을 하더래요. 날 건드리는 건 신을 건드리는 거다. 내가 비록 배움이 부족하고 정성이 부족해서 신에게 미움받고 있지만 그래도 미워도 내 새끼라고 신께서 너희를 가만 안 둔다니까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라. 알겠냐? 이러면서 장정 4명이 잡고 있는 자신의 몸을 그대로 뿌리치고 마을을 벗어난 산 위로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갑순이를 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갑순이가 쌍욕하고 때리고 화를 냈던 3명의 그 남자들은 반신불구가 되거나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간의 둘째 아들은 노름빛에 쫓겨서 실종되었고, 고리대금업자 정씨 아저씨는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낫에 찔려서 눈이 멀게 되고, 아이고야. 눈이 멀었는데 남은 재산을 싹 다 챙겨가지고 와이프가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 버리고, 주정뱅이 최씨 아저씨는 지금으로 치면은 알코올 중독으로 치매 증상이 와서 뭐 무당집 근처에서 나무에 물을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셨다 하더라고요. 돌순이는 갑순이가 너무 보고 싶잖아요. 애가 또 몸 풀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디로든지 찾아보려고 읍내든 시내든 아니면 주변 근방 도시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배가 불러오고 하니까는 더 움직일 수가 없죠. 그리고 훗날 알게 된 갑순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갑순이를 못 찾고 한두 해가 흘렀을 때
어떤 중년의 무당분이 와서 돌순이네 찾아와요. 돌순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돌순이가 갑순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무당분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은 갑순이가 모시던 신은 도깨비다. 오. 근데 갑순이가 도깨비를 모실 그릇이 아니라고 나는 말을 했다. 걔 신엄마한테. 얘가 그릇은 그 정도는 안 되고 신을 받아도 작은 신을 받아야 되는데 도깨비 그릇이 아니다. 그리고 얘가 받으려던 도깨비 신도 그냥 도깨비가 아니라 도깨비들 사이에서도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도깨비인데 갑순이가 모실 그릇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그러니까 갑순이가 버티지 못하고 미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했던 말이 도깨비가 굉장히 까다롭대요. 예를 들어서 죄도 꼼꼼하게 지내야 되고 또 시성도 잘 들여야 되고 약간 수련하는 느낌으로 모셔야 되는 게 도깨비라고 전 들었거든요. 말씀하실 때. 그런데 수련도 아직 부족한 애가 그냥 도깨비도 아니고 도깨비들 사이에서 신급으로 추앙받는 그런 도깨비를 받았으니까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중년의 무당분께서 분명히 갑순이 신할머니한테 말을 했대요. 얘는 안 된다. 얘는 그게 안 되고 얘는 죄를 지낼 수 있는 몸도 아니다. 얘는 그런 애가 아니고 그냥 점사나 보면서 그렇게 있어야 될 애인데 얘를 왜 데리고 가냐 하니까는 그 처음에 나왔던 무당 할머니가 데리고 가신 거예요. 키우겠다고. 그렇게 해서 갑순이가 정신이 나가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근데 무당분께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돌순이를 딱 보더래요. 보면서 내가 왜 발길이 이 집으로 와서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알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 마을에 그래도 지켜주던 도깨비가 안 보인다. 산 등성이 넘어서 오는데 요상한 기운이 맴돌고 느낌이 안 좋아서 왔는데 이렇게 되었네. 이 불악은 다 좋은데 대를 이을 땅이 아닌 것 같다. 잡스러운 게 너무 많다. 여기에서 제일 힘센 도깨비가 떠나는 거를 주변에 잡기들이 알았다. 그래서 이 마을이 뭐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무당분은 가시고 돌순이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갑순이를 찾지 못하셨고 무당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마을은 솔직히 별일이 없었대요. 이렇게 해서 돌순이 보는 갑순이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눈을 감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 다 기묘하면서도 뭔가 우리나라 고유의 그런 느낌의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는 우리보다 어른이신 할머니들 가면은 그렇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해주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네네. 그런 이야기 중에 그냥 하나라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태재님께서 오늘 바쁘신 와중인데도 이렇게 이야기 두 가지를 정말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말한 그 구묘라는 존재 있잖아요. 네네. 이 구묘가 우리가 정말 오래전부터 전에 그렇죠. 내려오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존재인데 그 호선이라고도 불려요. 그죠? 아, 저는 다른 이름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여우를 그러니까 높여서 부르는 거죠. 호선이라고. 아, 네네. 근데 이 존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있고 그렇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괜히 없는 그런 거를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영남 알프스 검색하다 보니까는 여기가 원래 구미호가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존재가 많이 알려지고 그렇게 좀 전해 내려오는 존재는 있기 때문에 그걸 본 자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다 아니다 없는 상상의 그런 동물을 만들어낸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누군가는 봤었던 적이 있었겠구나 싶은 거예요. 장산범이라든가 구미호라든가 도깨비라든가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요괴라는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귀신도 있고 악귀도 있고 악신도 있다고 다 아는데 그거 없겠습니까? 그죠? 영물이라는 사람도 것도 종류가 많듯이 맞죠. 네. 아이고 있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그래도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는 태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예 불꽃 같은 남자 울산의 사랑 태진은 가겠습니다. 울산의 사랑 들어가십시오. 네. 아예 충성. 네, 감사합니다. 예. 울산의 사랑은 또 한 번 돌아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들었던 이야기 아니면 겪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런 기묘한데 또 섬뜩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꼭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